여러분들 그 자료 준거에 보면 그 지도의 그림이 있습니다. 황칠이 나오는데 황칠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황칠의 우리 고 문헌에 보면 뭐 해독역사 중목류 26편에 보면은 그 우리 황칠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황칠은 뭐냐면 원래 그 절강 사람들이 신라칠이라고 얘기를 했고, 황칠은 실제로 제가 이제 이 황칠 때문에 이 역사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의약품이나 공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논제가 있으면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어떨 때는 1년, 2년, 3년을 걸쳐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답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자료라든지 모든 걸 아주 집중적으로 파죠. 사실 공학을 하다가 역사를 해보니까 역사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공학은 굉장히 사실 좀 어렵죠. 근데 이제 황칠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이제 학명으로 덴드로파낙스 아보리우스라는 그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황칠은 나무이면서 파낙스라는 사포닌 성분이 표시가 돼 있죠. 이게 완벽한 제 개인적인 견해는 항암제이면서 이 불로초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칠로 현재 풍 같은 경우를 많이 잡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칠을 보면 그 지도 자료의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덴드로파낙스 아보리우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 그 EOL Encyclopedia of Life라는 그 자료에 보면 황칠이 사실 이제 우리 고서에 보면 백제 세계섬하고 백제에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신라칠이라고도 했고, 그런데 중국 절강 사람들이 신라칠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 절강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시간이 좀 많으면 오랫동안 얘기를 하겠지만은 신라하고 백제 세계섬에 굉장히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라이프라는 이 자료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황칠을 서양 사람들은 안젤리카 트리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지금 멕시코하고 쿠바, 자메이카, 도미니카 공화국 이 세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고서에서 얘기하는 백제라는 데가 어디냐 이거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제라 하면 분명히 지금의 뭐 충청도, 전라도, 또 백제 세 개의 섬, 큰 섬이라고 하면 뭐 저쪽에 완도, 뭐 진도, 뭐 제주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제주도까지 되겠죠. 그러나 이 황칠을 학명으로 분류해놓은 분포도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하고 전혀 엉뚱한 것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저 이걸 보고 역사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고려, 오랴, 대전, 우진, 득승, 전도. 이 사진을 분석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도 한 1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이 청일전쟁 1894년도 9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걸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지도가요. 그걸 이제 육소방이라는 사람이 이 지도를 그린 거예요. 지도를 이제 화가로서 이렇게 그린 거죠. 이 전쟁을. 그런데 이제 저번에 강의를 했을 때 그 텍사스 롱혼이라고 텍사스에 살고 있는 롱혼, 긴 뿔을 가지고 있는 소가 이 전쟁에 진을 쳐가지고 승리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글씨 타이틀 제일 위에 보면 브리티시 뮤지엄이라고 영국 박물관에 그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찍혀 있어요. 이게 왜 고려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왜 이게 영국 박물관에 이게 있어야 되냐 이거죠. 이것도 여러 가지로 참 이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군영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것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실제로 동국조선을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보면 고려와 조선은 공존했었다. 제가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근거된 자료는 차후에 제가 많이 발표할 기회가 되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기 군영체제를 보면 원래 조선은 전쟁을 할 때 5군영체제인데 지금 자군영, 우군영, 중앙군영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고려가 전쟁을 하는데 이 군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 고려나 조선 그러면 뭐 갓쓰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복 입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휘관은 조관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쟁 때 실제 군인들은 보면 터번을 쓰고 있습니다. 터번은 우리가 그 이슬람 종교, 이슬람 쪽, 그러니까 중동 쪽의 사람들이 주로 이제 터번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이분들이 왜 고려가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참석을 했는지 이건 역사에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고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일전쟁이라 하면은 사실 이건 이 사파도를 분석을 해보면 이건 뭐냐면 고려와 서양 세력의 싸움이라고 봐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망국조천이라고 그 나와 있습니다. 흑백으로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가운데. 요게 뭐냐면 사실 고려라는 것은 이제 대제국 황제가 있었던 그런 강역이었는데 이걸 그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언제냐면 1894년 5월입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왕들이 고려의 황제한테 연례 행사로 배하를 하는 아래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제 그 각 나라의 상황들을 보고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참 어떤 큰 의식이죠. 이게 이제 망국조천이라 해서 고려가 그 우리의 그 천자국이었고 황제였다.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1894년 9월에 그린 그림입니다. 뭐냐면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대동강을 도하려고 했던 것을 그 일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그림 그 우측 상단에 보면 종려나무가에 야자수가 있습니다. 야자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대동강은 야자수가 없죠. 그러나 일본 화가가 그린 청일전쟁 당시 대동강에 야자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좀 우리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얘기죠. 대동강에 야자수가 있다? 우리는 역사 교과서에서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본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대동강이 결론적으로 대동강이 우리 고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남해 입해라고 돼 있습니다. 강남에서 최종적으로 대동강이 마지막 흐르는 그 위치가 남해 입해, 남점 찍고 입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바다로 최종적으로 흐른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강은 서쪽으로 흐르죠. 이게 아까 사파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의 흐름도도 그렇고 제가 다음 강의할 기회가 주어지면 압록강과 여러 가지 우리나라 각 도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선조들이 기록해 놓은 조선 왕조실록이나 뭐 고려사 전료, 세종 지리지 이런 자료들이 많이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동강에 야자수가 있고 대동강이 우리 그 기록에 보면 남해 입해 남쪽으로 흘러서 마지막 바다로 흐른다. 그렇게 표시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이면서 우리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조작이 됐다는 그런 얘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달 그림이 있죠. 해달은 조선 왕조실록이나 세종지리지에 보면 함경도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함경도라는 것은 그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북한 지역인 그 함경도가 돼야겠죠. 그러나 우리 고서에 보면 함경도라고 함경도의 특산물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뭐 금, 은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해달이 나옵니다. 해달은 sea water라고 그러고 학명으로는 루트리티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해달의 분포도를 보면 이 사진에 여기에 나와 있죠. 해달의 분포도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함경도의 특산물이었고 이승주가 왕한테 옛날에 조공을 바치면서 그 얘기를 한 기록의 일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해달 1령을 갖다가 바친다고 그랬습니다. 1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군사체제나 뭘로 봤을 때 과거에 어떤 단위는 영은 한 1000개 정도, 1000명, 1000개 정도를 1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1령을 바쳤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역사가 이 한반도였고 여기였다면 해달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없죠. 그리고 이건 백과사전이나 전 세계 자료에 의해서 해달의 분포 서식도를 쭉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이 보면은 지금 뭐 북아메리카 대륙의 캘리포니아 시작해서 알래스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알루산 열도를 통해서 캄차tka 반도, 그 다음에 일본 북해도까지 이쪽이 해달이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칼라가 흐려서 그러는데 여기 그 원래 있었던 해달의 분포도하고 지금 현재 분포도 많이 없어졌죠, 해달이.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 역사가 사실 많이 지워져 있고 왜곡돼 있고 조작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지금도 우리가 못 찾는 그런 역사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부 다 일본이나 뭐 미국, 그다음에 뭐 프랑스, 영국 박물관에 지하에 깊숙이 다 숨겨놓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만 이런 우리 고서를 놓고 보면 특히 조선왕조실록이나 신정동국 여지승남, 제가 얼마 전에 흠정 만주 올류고라는 책을 다 봤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청나라나 금나라를 중국 역사로 편입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우리의 역사지 청나라나 금나라가 중국의 역사가 아니고, 근데 현재 지금 뭐 사학계나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중국의 역사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중국 역사라고 하죠. 사실 청나라나 금나라가 어떻게 중국 역사입니까? 우리의 역사죠.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항해도, 함경도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이 해달을 보더라도 우리의 현재 한반도에는 해달의 분포가 DNA 분석 자료나 EOL, Encyclopedia of Life라는 서양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분석해 놓은 이런 자료에도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 왕조실록이나 뭐 신정동국 여지승남 이런 게 우리 조선의 특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해달, 금, 은 뭐 여러 가지 쭉 특산물이 뭐 한 100몇 가지가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뿌리터물에는 기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역사가 저번에 강의 때 제주라는 곳이 과연 한반도에서는 천문학적으로 그 각도가 나올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황칠은 백제 세계섬과 백제 엄청 많았었고 중국 절강성 사람들은 신라칠이라고 했는데 그 황칠의 분포도를 보니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멕시코하고 쿠바, 자메이카, 도미니카 공화국.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해달을 분석을 하더라도 우리 고서에 함경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함경도는 과연 어디인가? 그 밑에 제일 밑에 있는 사진에 보면 우리 선조들은 여기를 함경도로 해놨습니다. 함경이 이제 이 함경도를 가지고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압록강과 그 다음에 대동강, 함경도, 그 다음에 황해도. 우리 고서 여기 기록에는 제가 아직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황해도 같은 경우도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해서정맥이라고 그랬습니다. 해서정맥. 해서정맥이라면 무슨 뜻입니까? 서쪽으로는 바다인데 동서로 곱게 뻗은 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황해도에 큰 산이 동서로 뻗은 산이 없죠.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국조선의 기록에 보면 황해도는 해서정맥이라고 했고 함경도는 밑에 사진처럼 함경도는 굉장히 짜면서 이게 옛날에 함길도 또 삭방도 우리 고서의 그런 함경도가 지금의 함경도라는 하나의 용어로만 표현된 게 아니고 함길도 삭방도 여러 그 용어로 표현이 됐습니다. 보면 함경도는 굉장히 짠 지역이면서 바다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잔잔한 바다가 얼음처럼 굉장히 투명하고 맑은 경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현재 캐나다에 딱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해달의 분포도를 보면 함경도에 해달이 많이 있다는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함경도가 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역사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왜 우리는 역사를 왜 해야 되는가? 또 정확한 역사를 왜 알아야 되는가?
우리 대조선의 우리 선조들은 정말 위대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선의 강역이라 하면 바이칼호서부터 북미 대륙, 남미 대륙, 다음에 호주까지, 이 호주에 대해서도, 주호에 대해서도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역사를 강의를 하면서 우리 영토에 대해서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고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모든, 특히 조선왕조실록이나 세종지리지, 동국여지승남, 이 세 개의 자료를 가지고 대입하면은 너무 안 맞습니다. 너무 안 맞아요. 왜 역사학자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분명히 알면서 이 부분을 밝히지 않고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 그 동북공정이나 이런 그 현재 대륙의 역사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북공정은 언제 일어났냐면, 사실은 1980년도부터 동북공정이 일어났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중국이 원래 항하 문명이 세계 시온 문명이고 원류다, 그렇게 했는데 1980년도 이때 그 홍산 문화나, 그러니까 황하 문명보다 약 한 1600년 정도 앞선 문화가 나옵니다. 이 앞선 문화가 나오니까 황하 문명으로 주장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추앙하는 그 악비장군, 국가의 어떤 전쟁 영웅인 악비장군도 다 버리고 다민족이 이루어진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1980년도에 보니까 홍산 문화가 1600년 황하 문명보다 더 앞선 문화가 나오니까 이때부터 동북공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동북공정을 쭉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그 북방 유목민 흉노족의 역사를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동국조선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잠깐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흉노족의 역사 중에 우리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뻘 정도 되는 동호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비족이 나오고 뭐 당나라가 나오고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동호족의 역사를 슬그머니 자기들 중국의 역사로 편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아버지 역사, 고구려 역사를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인 할아버지 역사를 중국이 통째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호적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편입을 하면서 한국 사학계의 눈치를 쓱 봅니다. 그런데 한국 사학계에서 조용하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학자들이 이상하다, 엄청 떠들고 난리 날 텐데 왜 조용하지? 야, 좀 가서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한국 사학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전부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역사학계에서 그렇습니다. 아, 됐다. 우리가 안 해도 한국의 식민 역사학자들이 전부 다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끔 역사를 재편을 하겠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동호족의 역사를 가져가 버림으로써, 아까 조 박사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고구려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연히 북한 유사시에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국제사회에서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티벳이나 이쪽에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승려들을 그냥 총으로 죽이고 학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게 있죠. 왜? 우리 역사하고 우리 내부 문제인데 왜 다른 나라에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학계가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우리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인심이 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땅덩어리, 대륙의 땅덩어리, 아메리카 땅덩어리 다 줬죠.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역사, 동호적인 역사 줘버렸죠. 자, 이제 북한 빼앗깁니다. 남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어떡하죠? 안 됩니다. 제가 아까 해달을 이번 강의 때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가 이제 알래스카하고 캘리포니아만, 그다음에 여기가 러시아, 그리고 이쪽이 캄찰카 반도, 여기가 북해도, 지도를 잘 못 그려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가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쿠릴열도 그 4개의 섬 가지고 그 러시아하고 지금 일본이 굉장히 영토 분쟁을 많이 합니다. 제 아까 나눠준 유인물 중에 한러 공생국가론이 있습니다. 한러 공생국가론은 2006년도에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가 그 시베리아하고 연해주의 한러 공생국가를 만들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베리아하고 연해주의 한러 공생국가를 만들자고 주장을 하는데 2006년도에 러시아 그 내부에서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 모스크바 인구 동태학 박사인데요. 이분한테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유인물 나눠준 거 12가지 논제를 가지고 왜 한국하고 시베리아하고 연해주의 한러 공생국가를 만들어야 되는가 2년 동안 설득을 해서 2008년도에 러시아 국민 99%가 찬성을 합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가 그게 있죠. 한국은 제조 국가이면서 굉장히 근면 성실하고 또 다른 민족하고 섞이길 싫어하고 러시아는 러시아 경제 자체가 천연가스하고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서방 세력이 지금 현재에 놓고 보면 서방 길들이기를 하는 거죠. 러시아 길들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이렇게 에너지 의존형 경제이다 보니까 러시아가 사실 발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한국하고 시베리아하고 연해주에 한해서 한러 공생 국가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약간 궁핍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후손들한테 굉장히 부강한 러시아를 물려줄 수 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99%가 찬성을 했어요. 러시아 국민들은. 근데 2008년도에 그래서 우리 정부에 메시지를 던졌는데 우리 정부는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그 추운 지방 가서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사하공화국이나 시베리아 연해주 춥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에는 반팔 입고 다니고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태, 명태가 지금 동해안에 한 마리도 안 잡히죠. 전부 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호츠크해 위쪽으로. 그래서 추운 지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북 통일을 뭐 굉장히 사실 우리의 소원은 말로 남북 통일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굉장히 냉엄한 현실입니다. 전시작전권도 없는데 방금 전에 조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을 4개의 관할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쪼갠다면 과연 우방국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대륙을 호령하던 우리 선조들의 그 응원한 기상은 다 어디로 가고 우리는 정말 초라한 그런 민족으로밖에 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어떤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하고 대시을 해서 과감하게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 역사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 빈약한 국가 헬조선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후손들한테 강력한 역사의식을 고취시켜줘서 우리가 대륙을 이 아시아 대륙을 호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동국조선은 제가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동국조선은 아메리카에 있었고 또 이 밑에 마야 뭐 마추픽추 문명, 잉카, 아즈텍 이 모든 문화를 다 주도했었고 호주 대륙까지 우리가 지배했던 정말 이 지구상의 강력한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주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 서양 애들 불쌍하니까 다 미국도 초기 좀 띄워줬거든요. 먹고 살라고. 다 줬어요. 다 줬습니다. 이제 조그맣게 남았습니다. 여기서 뭘 더 이상 어떻게 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해달 얘기를 하면서 이 쿠릴열도 4개 섬. 그래서 2008년도에 그 한러 공생국가론을 얘기하니까 일본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갑니다. 지금 그 지도를 액정에서 이렇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 잠깐 그래서 설명을 하면 일본 애들이 모스크바에 가서 야 우리하고 하자. 시베리아하고 러시아의 한러 공생국가를 우리 일본하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 해줄게. 자 철도 사할린에서 북해도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천연가스 다 공급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고 철도도 일본이 다 깔고 다 해줄게. 왜 대한민국하고 하려고 하느냐. 우리 일본하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그때 당시 노를 했습니다. 노. 왜 그러냐면 너일 전쟁에 뭐 그런 앙금도 있고 일본한테 다 만주국의 일본이 야심도 있기 때문에 철도를 놓고 다리를 놓으면 밀고 돌아버린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가 그랬어요. 이 한러 공생국가론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냐? 중국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흑룡강성 그 흑하시, 헤이어시하고 블라센
이라는 그 도시에 다리를 놓자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러시아는 그래 한다 안 한다 이런 말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연해주 쪽에 살고 있는 러시아 인구가 700만이고 동북 삼성, 흑령강성, 길림성, 연용성에 살고 있는 그 중국 인구가 2억입니다. 2억. 2000년도만 해도 1억 3천이었는데 지금 인구가 2억이에요. 다리를 놔버리면 밀고 들어와서 시베리아하고 연해주를 다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하고 이제 안 하는데 작년이죠. 작년 봄에 자바이칼스키라고 있습니다. 자바이칼스키 이 지도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가 만주 지역하고 몽고 지역하고 이 사이 여기가 자바이칼스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그 헤이어 싱방이라는 회사에서 49년 동안 4,900억을 들여서 러시아에 임대를 합니다. 러시아에서 농사만 짓는 조건으로. 근데 중국의 속내는 그게 아니죠. 흑카시하고 브라센 이 두 도시에 다리를 놓자고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이 자바이칼스키 쪽에 접근을 해가지고 시베리아하고 연해주를 다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 시베리아 연해주만 먹으면 중국이 팍스차이나를 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아프리카는 유엔에서 어떤 뭐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할 때 중국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남미 쪽 칠레에다도 뭐 수십조를 지원을 했다고 그러죠. 아프리카 쪽은 뭐 보건소, 뭐 도서관 다 공짜로 지어줍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뭐 오른손에 뭐 내치하는 뭐 잘못되고 이런 것도 우리는 해야겠죠. 그렇지만 왼손에는 국제 전략이 어떻게 가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쿠릴열도 4개 섬도 사실은 이게 주인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함경도의 그 일부가 쿠릴열도 섬이에요. 근데 쿠릴열도 섬이라면 그 지도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일본 북해도에서 가장 가까운 4개 섬 가지고 지금 러시아하고 그 일본하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일본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강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서양 세력들이 여기다가 일본을 세팅을 한 겁니다. 악역을 하려고. 우리는 빠질 테니까, 우리는 천사의 모습을 보이고 할 테니까 일본이 악역을 하라 하고 돈도 주면서 일본한테 악역을 시키는 거죠. 동양사에서. 이 열도 일본하고 이쪽 이 동방 지역에서 악역을 시킨 겁니다. 현재 국제 정세가 이렇고 역사가 이러한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식민 교육에 찌들어 가지고 선입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동국조선 그 뭐 여러 가지 우리 고서의 황칠이라든지 뭐 해달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제주에서 봤다는 남극 노인성 캐노푸스 이런 걸 쭉 설명을 했을 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미쳤냐고 그럽니다. 저 아직 안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서를 가지고 자,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기록한 고서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했지 않느냐. 우리의 강역은 사실 이쪽에 유라시아, 아시아 이쪽에서부터 여기 호주까지다. 저는 그렇게 감히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반도사관, 식민사관에 너무 찌들어 있어요. 이걸 지금 빨리 깨야 되고 학자 어떻게 보면은 이 좀 문제 있는 학자들이 사실은 이걸 알면서도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해서 역사를 바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국제 전략이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진행해 가고 나가야 되는가 이런 방향 설정을 알아야 되고 한노 공생 국가만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러시아 있는 이쪽에 땅덩어리가 러시아 힘이 많이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공화국이라고 남북한 면적의 약 한 30배 정도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자바이칼스키 위쪽 그 다음에 이쪽에 부리아트 공화국 이쪽 북극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캄찰카 반도고 이쪽에 러시아 극동 끝 여기가 춥지반도입니다. 춥지반도. 이 사공화국이 사실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공화국 힘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사공화국을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게끔 굉장히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지금 사진이 없어서 그러는데 사공화국의 어린이들 보면 마치 우리 옆집 애들 어린이들하고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몽골리안들입니다. 이 대부분 이 사공화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공화국은 사실 광물 중에서 이게 다이아몬드가 여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보다도 더 많이 매장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고 만약에 남북 통일이 빨리 안 된다면 러시아가 시베리아하고 연해주에 한해서 한노 공생국가를 만들자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사실 그걸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서 비록 반쪽이지만 대한민국의 영토가 더 넓어지고 국가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손해볼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러시아는 땅덩어리 지하자원을 대고 우리는 응용기술을 하고 자본을 대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을 해서 여기에서 나온 이득의 1은 한국이 가져가고 3이라는 이득이 나오면 1은 한국이 가져가고 1은 러시아가 가져가고 1은 공생국가에서 취하자는 그런 이론입니다.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가 사실 이게 얼굴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굉장히 저는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중매쟁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뻐 죽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가 먼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통일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하고 당장 남북한하고 통일되는데 4대 강국이 과연 원할까요? 원치 않죠. 그렇지만 러시아는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가스하고 석유에만 의존하는 이런 경제 구조를 바꿔서 부강한 러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한국한테 러브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가 2008년도입니다. 묵묵부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2017년, 내년입니다. 2017년 정도 되면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다. 러시아가 판단을 해주라. 자, 이 하바롭스크에서 사할린까지 철도 모든 거 다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사회 인프라를 일본이 하겠다. 그 다음에 사할린에서 북해도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가 쿠릴열도 4개 섬을 가지고 야 그래 그러면 좋게 사이좋게 이렇게 하자. 우쪽 북쪽 2개는 러시아가 아래쪽 일본 쪽 북해도 가까운 데는 일본이 그렇게 갖고 협의를 하자 하고 처음에는 러시아가 반대를 했지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남북 통일을 합니까? 저는 대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2014년 미 국방성 QDR에서 북한 유사시에 초기에 남한이 북한을 리드하지 못하면 북한을 4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함경도는 러시아가, 그 다음에 황해도는 유엔하고 남한이, 강원도는 미국하고 일본이, 그리고 그 사이는 중국이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갈 일도 아니고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노 공생국가를 하려면 사실은 국회에서 입법부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번 20대 국회 때 저는 국회의원들을 뽑아주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실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베리아하고 연해주 한노 공생국가 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뽑아주면 입법부에서 통과시켜주게끔 해준다고 하면 뽑아주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식사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굉장히 위대했던 민족이고 이 대륙과 천하를 호령했던 민족인데 너무나도 지금은 웅크러지고 있습니다. 이 정말 지도상에 보면 보일라 말라 하는 정말 너무나도 적은 대한민국 거기에도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도 없는 그런 대륙 반도이면서 섬나라인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 전략을 잘 세워서 대한민국의 우리 앞으로 태어난 후손들한테 사공화국하고 합병을 하면은 앞으로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물려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이런 국제관이나 세계 돌아가는 것 이런 걸 정확히 보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동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